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넘긴 가운데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이란 핵시설 공격을 주장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곳 중동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에 핵 교리를 수정했고 중국은 44년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 등 핵 강대국이 핵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는 건데요. 이처럼 점점 고조되고 있는 핵 충돌 위기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파리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파리에서는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디젤 연료 판매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4곳의 주유소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디젤 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0월 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의 연이은 공습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 발발 1년을 맞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이스라엘 향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 무장 세력의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텔아비브의 M90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고 후티 반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지 미사일 한 기가 예멘에서 이스라엘 향해 날아왔습니다. 헤즈볼라도 하이파, 티베리아스 등 이스라엘 북부 도시로 135발의 로켓을 발사해서 이들 지역에서 약 10명이 다쳤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한 미국의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유전자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2사람을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나눠받게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13억 4천만 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보낸 축전에서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산불로 한반도 면적의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볼리비아 기상청에 따르면 산타크루스와 베니 일대를 중심으로 동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화재로 인한 소실 면적은 1,010만 헥타르로 남한 면적보다 큽니다. 특히 산타크루즈와 베니 지역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걸쳐 있는 데다 볼리비아 정부 차원에서 그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심지로 꼽았던 터라 피해가 더 큰데요. 환경단체는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요 20개국 환경 기후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연내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완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20개국 합의한 이번 선언문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진행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활용됩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 중이고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을 오염시킨 나쁜 유전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가 국경 정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비판을 과정에서 네.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유전자 때문에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라디오인 휴휘 주의 인터뷰에 출연하면서 이민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미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열린 국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는 13,000명이 살인자였다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민자를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중에서 다수가 1명 이상의 사람을 해쳤다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나쁜 유전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겨냥해서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 초강력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 정책, 민주당의 국경 정책이죠.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사실은 근거가 없는 없죠. 내용이라 맞습니다. 조금 위험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그 대선 TV 토론할 때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팩트 체크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10일에 토론할 때 합법적으로 오하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IT 이민자들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신이 취임할 경우에 IT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방침을 밝히면서 이민자들을 해충이라고 비유했고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유대인 말살 정책 추진하던 나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초강경 이민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반이민 정서를 고려해서 이걸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네. 슬로베니아 출신인데요.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과 다르게 낙태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곧 출간된 회고록에서 여성이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의거한다면서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해서 남편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런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어떤 특종 인정을 꼭 집어서 범죄자, 뭐 나쁜 피로 그게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조용한 퇴사가 아니라 탈출이라고 하셨나요? 뭐 MZ 세대 중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걸 주고 이제 우리가 뭐 조용한 퇴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의 원동력인 인재들이 미국 또는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이 오래되면서 또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자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조용한 출국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1년간 이어진 하마스의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헤즈볼라 등 다른 무장 세력들과도 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하마스가 납치해간 인질 송환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차카노베르 이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 교수는 인질들이 송환되지 않으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했었던 기본적인 사회계약이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국가를 믿을 수가 없구나. 국가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디언지가 실제로 약국 운영하고 있는 새 아버지 그 아이들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유럽으로 이주를 결심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주된 이유는 아이들을 좀 더 나은 미래에서 살 수 있도록 모색하기 위해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인재 유출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산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두뇌 유출을
체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론 교수 얘기로도 인재 유출은 조용한 촉에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이 인재들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네. 이스라엘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중앙통계국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 총생산 GDP는 올해 2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당초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네. 이것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과 거듭된 지정학적인 긴장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경제 부흥을 이뤄냈던 것은 뭐 반도체, 의료, IT 등 테크 분야가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스라엘 북부 최대 도시인 하이파를 중심으로 IT 산업 센터인 실리콘 와디에 아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외 대기업들도 이 지역에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수 얘기로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험이 줄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국가가 포퓰리즘적으로 독재를 한다면은 두뇌 유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상류 중산층들이 자녀를 더욱더 해외로 보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진두지휘하고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 총리의 아들도 미국에서 아예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재 유출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시니어 차르를 지켜주소서. 네. 뭐 보통 시니어 여왕을 지켜주소서 시니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2세 생일을 맞았는데요. 첫 번째 공식 축하 인사로 시니어 차르를 지켜주소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러시아의 극우 민족주의자인 알렉산더 두긴이라고 하는데요. 7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차르는 제정 러시아 시절의 황제를 말하는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달 임기 6년의 집권 5기 시를 열면서 사실상 현대판 차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임기가 2030년까지 늘어나는데요. 2020년 개헌을 통해서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종신 집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취임식을 현대판 차례 대관식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두기는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러시아를 쓰는 국가와 주변 국가들과 통일을 오랫동안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비공개 실무회의에 참석한 뒤에 저녁에 독립국가연합 정상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8일 날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도 진행이 돼 있는데 네. 일단 뭐 성대한 생일 축하 행사는 없다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은 그냥 내 생일이지 국경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행사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평소 그의 행동과는 좀 다른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돌아온 죽음의 상인. 네, 주로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에서 반군들에게 무기를 판매해서 죽음의 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무기 매매상 빅토르 바우트가 이번엔 예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바우트가 2008년에 미국 정부의 함중 수사로 체포가 되고 나서 복역을 했었고요. 2022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죄수 교환으로 풀려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예멘 후티 반군 관계자들이 살충제와 자동차를 산다는 명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 바우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충제, 자동차 이런 건 그냥 거짓말이고 사실상은 무기를 사려고 했었던 건데 월세저널은 8월 달에 후티 대표단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1,000만 우리 돈으로 134억 원이 넘는 무기 구매를 협상하는 자리에 바우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신문은 후티 대표단이 AK-74 소총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과 뭐 대공 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된 무기가 러시아의 대한 미사일이나 대공 미사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바우트가 연관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를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황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 후티 반군을 대테러 단체로 미국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소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기를 판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이란 지원 단체 간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 곡물을 여러 차례 배달한 바 있는데 식량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10월 초부터 호데이다 항구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신문은 러시아 국가보안위원회 소속의 장교로 말씀드렸던 바우츠가 앙골라에서 근무하면서 무기, 석유 밀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지에서 소련제 무기를 팔았던 무기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교도에서 12년간 복역했었고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수감자 교환이 대상이 되면서 2022년 12월 달에 풀려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우트를 풀어줬고요. 러시아는 마약 혐의로 체포된 농구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풀어주면서 막견 형식으로 풀어줬고 네. 러시아에 돌아온 바우트는 2023년에 친크렘린 극우 정당에 가입해서 그의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죽음의 상인이 돌아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군요. 자, 다음 키워드는 기대만큼 길지 않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뭐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평균 수명이 대략 100살이 될 거다. 아, 예, 예. 뭐 그리고 120세일 거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보험 가입하려고 상담을 하면 상담사분이 이젠 100세 시대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80세 한정 뭐 이러면 안 안 된다. 된다고 맞아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모두의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20세기의 공중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물론 증가한 건 맞긴 한데요.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고요. 특히 미국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제 올란스키 교수팀이 현재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 일본 등 8개 국가와 네. 홍콩, 미국의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구팀은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금세기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20세기 동안에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보건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신생아 그리고 유아 사망률을 또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출생 시 예상 수명인 기대 수명이 10년마다 3년씩 증가하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대 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되려면 21세기 태어나는 어린이 대부분이 100세 이상 살 거다라고 예측이 나왔는데 네, 네. 기대 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현재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 한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등 8개 국가와 홍콩, 미국 사망률을 비교해봤는데요. 1990년대 그리고 2019년 사이에 사망률, 기대 수명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990년에서 2019년 사이니까 이 기간 동안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는 맞아요. 게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네. 나왔나요? 이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이 기대 수명 증가세가 둔화가 됐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좀 증가세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최근 수년간 태어난 어린아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여성은 5.3%, 남성은 1.8%로 이전 출생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홍콩인데요. 네. 여성이 12.8%, 남성은 4.4%가 10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미국은 낮습니다. 100세까지 살 확률은 여성이 3.1%로 뚝 떨어지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남성은 1.3%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여성이 15%, 남성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현저히 낮출 수 없다면은 금세기에 급격한 수면 연장은
불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 드실 때 뭐 백세 이런 거 너무 현혹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구 세대는- 결과에 네,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거니까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예. 네. 아이들도 뭐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는- 봤었을 때는 네.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왜 나만 아빠가 없죠? 네. 예. 이거 이제 식품 회사 광고에서 약간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의 대형 식품 제조회사인 H사가 영국 런던 일대 지하철역에 파스타 소스 광고를 걸었다가 거센 인종 차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문제 광고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흑인 신부가 백인 신랑과 가족들 옆에서 이 파스타를 먹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이 회사 측은 신부가 웨딩드레스에 소스가 묻는 것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새로운 파스타 소스가 정말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흰색 웨딩드레스에 빨간색 빨간색 파스타 파스타. 소스가 안 묻는다는 거죠. 묻어도 너무 상관없다. 맛있. 너무 맛있다. 묻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다. 예. 근데 소비자들의 관심은 파스타 소스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에 쏠렸습니다. 네. 이 광고 속의 신부의 오른쪽에는 신랑 측의 부모로 추정되는 중년의 백인 남녀가 앉아 있고요. 네. 신부의 왼쪽에는 신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의 흑인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있고 한쪽은 양가 부모님 계시고 한쪽은 한쪽은 엄마만 엄마만. 계신데 그분이 흑인 여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흑인 작가이자 가디언제 칼럼니스트인 렐세비가 이 광고를 보고 한마디 한 거죠. 이 딸을 가진 내 형제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는데 믿기진 않겠지만 흑인 소녀들에게도 아빠가 있다라면서 이 광고를 꼬집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미권에서는요 흑인 어린이들이 편모 가정에 자란 경우가 많다는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선입견이 반영돼서 광고에 이렇게 실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이 네. 파장이 커지자 회사 측은 언론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광고가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듣고 배우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입견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류 광고에서도 또 동양인을 약간 비하하는 네, 듯한 그런 예. 광고도 여러 차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근데 사실 이거 신경 쓴다는 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해요. 그렇죠. 왜 이거 왜 문제가 되도록 굳이 왜 네. 광고를 내느냐라고 이제 비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차별에 관한 음.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차별은 없어야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킨의 노래 Somewhere Only We Know 함께 듣겠습니다. 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Sat by the river and it made me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old and I need something to rely on. So tell me when you're gonna let me in.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where to begin. I came across a fallen tree. I felt the branches of it looking at me. Is this the place we used to love? Is this the place that I've been dreaming of?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somewhere only we k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 폭주가 점입 가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총선 때 선거 유세가 금지된 대중교통에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교단 2인자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에서 최근에 이 디젤 연료 판매가 금지됐다고요? 네. 파리시는 공해 없는 파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파리를 감싸는 외곽 순환도로 격인 페리페릭의 주요소 4곳에서 디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네. 이번 10월 1일부터 파리의 북쪽 방향 출구인 뻑드 오베허빌리의 남쪽 방향 출구인 뻑드 더레옹, 서쪽 방향 출구인 이실레 물리노에 위치한 토탈 에너지 충전소에서는 디젤 판매를 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토탈 에너지는 프랑스 주유소 브랜드 중 가장 메이저 브랜드로 이번에 내린 결정은 모든 디젤차 운전자들을 겁에 질리게 합니다. 디젤차 소유자들은 차를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게 되고 연료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법안이 과연 시민들을 보호하기만 하는 선의의 뜻인지 디젤을 운전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질문을 합니다. 네. 디젤 금지 법안은 지난 6월 파리 의회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파리 시내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없어서 여러모로 운전자들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프랑스 내에서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많은 디젤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약 30%의 차량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몇 년간 디젤 차량의 인기가 높았던 결과입니다. 디젤류 판매 금지는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파리시는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디젤 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 오염 문제입니다.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호흡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인데요. 디젤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유해 물질의 배출이 많아 전체적인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럽연합의 규제 문제인데 네. 유럽연합 EU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도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디젤이 판매가 금지가 되면서 디젤 차량 일단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첫째, 디젤 차량 소유자들과 기존의 디젤 차량 소유한 시민들은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체 수단을 찾는 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운송업체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디젤 차량에 의존하는 물류 및 운송업체는 운영비가 증가하고 차량 교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이동수단의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예상되는 혼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게 되면서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겠고요. 디젤 차량의 판매 감소로 인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경우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디젤 판매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요.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찬성하는 사람들은 디젤류 판매 금지가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대기질이 향상되면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디젤 판매 금지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죠. 파리시에서 이 부분 되게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구매 보조금 제공,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파리시는 디젤 차량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할 때 디젤류 금지를 지지합니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혼잡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디젤 차량 소유자들의 우려와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파리시도 이를 의식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 강대국의 대화 창구가 사라지면서 핵무기에 관한 통제력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핵 충돌 위기가 높아졌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핵 통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초미의 관심사 이스라엘이 이러한 핵시설을 공격할 것인가 한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란이 지난 1일에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을 한 때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즉각적으로 네.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막 터져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 중심적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건 중동의 역학을 바꾸는 거다. 50년 만에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다. 역사적 기회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부가 지금까지 이란 핵시설을 때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려하겠다, 뭐 때리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다만 모든 가능성이 고려하고 있다. 있고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때릴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죠. 네. 최근에 미 국무부 최고위급 인사가 CNN에 한 얘기를 보면 최고위급 인사라는 걸 보니까는 뭐 국무장관이나 부장관 정도 되겠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보장을 미국 정부에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가장 최근 뉴스인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모든 핵시설 공격까지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손에 쥐고서 네. 그것이 이제 이란을 위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때릴지는 좀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네. 무엇보다도 미국이 일단 확실하게 반대를 반대하고 했습니다. 있고. 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G7 국가들이랑 전화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내 대답은 아니다, 노다. 그리고 우리 G7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은 비례적 이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직설적인 화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날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미국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 핵시설을 때린다는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네. 뭐 군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고려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바이든이 이란의 핵 오일 시설, 석유 시설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보고 대응을 공격하지 말라. 약하게 하라 이제 예, 이런 예, 예. 뜻이죠. 네,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수위를 낮추라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이제 미국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근데 이런 압박과 제지가 계속 좀 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계속 지금 휴전도 안 되고 있죠. 휴전 계속 걷어찼죠. 네. 노력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불쾌했었고. 불쾌하고요. 네. 근데 핵시설 공격 문제는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서 네. 미국의 제지를 갖다가 모른 척하고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핵시설 공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란 핵시설은 지하 깊숙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정부와 군사력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고 해도 이란 핵 능력이 무산되거나 제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아. 이미 이란의 핵 능력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고 네. 핵시설도 이미 보안 조치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미 지난 4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미사일 공격 때 이건 예.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그게 깨져가지고 네, 이스라엘 전 총리가 지난 4일째 그렇죠. 영국 예. 가디언과 인터뷰를 예, 예, 했었습니다. 예. 네, 이란의 핵개발 야망을 크게 좌절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때문에 네, 석유 시설에 대해서 석유 시설을 좀 공격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실효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네. 이란에게는 공격 명분을 더 주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뭐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모두 막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며칠 지나고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이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는 그래서 그 분석한 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188 중에 한 40발이 네.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사일 20기가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사막의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고 3기는 또 중부의 텔로프 기지를 타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남부 네게부 사막에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는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고 스텔스기 F-35기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네바팀 공군기지에서는 전투기 경납고가 이미 파괴된 것이 위성 사진에 잡혀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텔로프 기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고 또 미사일 타격 후 2차 폭발이 있었던 걸 추정됩니다. 이것은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직접 타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군기지를. 그렇군요. 또 최소 2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국 본부에 가까이 있었던
극장의 영화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나 서방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아이언돔, 무슨 뭐 데이비드 네, 슬링 네. 그래서 뭐 조건 반사적으로 화작성을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신화가 사실상 깨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혹은 그렇게 보복하고 또 이란이 재보복 공격을 할 경우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제는 잘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방공망 이스라엘 방공망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란도 이번에 뚫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네요. 서로의 보복 공격이 오고 갔을 경우 중동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에서는 핵 교리를 수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비핵 보유 국가가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해도 네. 만약 그 공격이 핵 보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핵무기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핵 교리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미사일, 드론 등이 뭐 러시아 국경으로 대규모로 날아온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러시아는 사실 지난 2020년 6월에도 이 핵교리,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핵교리에서 핵 사용 문턱을 상당히 많이 낮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나 미국의 핵교리는 핵으로 공격받으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한다는 게 핵교리의 근본 원리인데 네.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재래식 무기를 공격받아서 우리가 위험을 받아도 핵으로 반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그때 재래식 무기를 받아서 우리 국가안보가 위험해지면 핵 무기를 대응할 수 있다고 핵 사용 문턱을 낮췄는데 네. 이번에는 더 낮춘 거죠. 핵이 아닌 국가, 핵을 안 가진 국가가 우리를 공격해도 핵 가진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반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문턱을 낮춘 건 사실이고. 근데 네. 러시아가 왜 자꾸 이런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서방을 향해서 우리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탱크, 중거리 무기, 장거리 무기, 전투기 등에 대한 공급 제한을 차례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서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계속 졸랐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은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5월에 상당히 자기네들의 핵교리와 관련해서 핵으로 반격할 수 있는 실제로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핵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핵 조기 경보 시스템도 핵 시설이거든요. 네. 그걸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흑해 연안의 크라스노다르 아르마비르 지역에 있는 보르네시 DM 시스템이라는 거 있는데 이 보르네시 DM 시스템이라는 거는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즉 1만 킬로 반경 1만 킬로 내에서 날라오는 핵무기, 핵탄두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네. 이걸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군요.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 주에 있는 오르스크 지역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핵 경보 시스템인데 여기도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알고서 미국이 깜짝 놀라갖고서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며칠 뒤에 한 달 뒤쯤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미국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이런 핵 사용 위험이 증대되고 러시아 입장에 자기네가 왜 핵시설 공격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도 그럼 핵으로 반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당장 자기네 조기 핵 경보 시스템을 공격받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 속에서 자국의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왜 러시아는 같은 등급으로 반격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조기 경보 핵 시스템을 공격한 건 이건 상당히 과도했던 거고 미국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지를 했고 러시아에게 핵 사용 빌미를 준 거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금도가 있는데 그 금도를 그렇죠. 넘어가게 되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공개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태평양 해역 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하루 만에 그 영상까지도 공개했어요. 보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한 45년 만, 44년 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그동안 중국 내륙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내몽구 지역에서 네. 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난 1980년 5월에 태평양 해역 쪽으로 한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9,000km 정도 날아가서 남태평 지역에 안착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44년 만에 다시 한 거죠.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아마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최신형 미사일이다. 중국이 개발한. 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공개됐던 둥평 41이나 혹은 새로 개발된 신형 미사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네.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35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자기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자꾸 시험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핵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나라가 지금 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이제 핵 통제 시스템이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국제사회에서의 기존의 핵 통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IAEA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이미 핵을 개발해서 갖고 있으니까 이 5대 핵 열강들의 핵무기는 인정을 하자. 네, 하지만 나머지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화적인 핵 개발은 도와주겠다. 현재력 이용. 그래서 IAEA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쉽게 해서 IAEA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1996년에는 포괄적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발효가 돼 갖고서 더 이상 이제 핵실험을 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런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이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5대 핵 열강국이 핵군칙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져 왔습니다. 네. 1960년대 말부터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 SALT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죠. SALT 1, 2 그리고 네. 또 1987년에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그리고 1991년에 SALT 1, 2를 잇는 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건 스타트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어서 또 뉴스타트라는 걸 해서 이런 식으로 핵군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들을 갖다가 이제 핵학자들은 핵 체제 일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대 핵 열강국들이 중심으로 핵을 보유하고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근데 이때도 인도, 뭐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핵을 개발해서 사실상 인정받았습니다. 네. 구멍이 좀 났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 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이란도 핵 개발에 그렇죠. 나서고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세컨더리 EU 국가들이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갖고 핵이 확산되고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제2 핵체제, 제2 핵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에 더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 군축도 더 이상 작동이 않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뉴스타트가 만료가 돼 갖고서 이른바 스타트 3를
맺어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뭐 비난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기존의 핵 군축을 어겼다 그러고 미국은 특히 또 중국도 이제 참가해야 된다 여기에. 근데 중국은 미국, 러시아가 우리보다 핵 전력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핵 사용 지침을 개정해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게 핵 사용 지침을 만들어졌었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과 북한이 공유한 핵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서로 공조를 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자세한 얘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또 위협이 있으면. 네. 그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한반도가 미국 핵무기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IAEA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체제가 균열이 나고 미러사의 핵군축 조약 모두가 현재 기능 부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군축 조약을 다시 부활시키고 네. 고삐를 다시 지어야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핵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이 두 군데나 일어나고 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미국의 그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핵협 아주 상징적으로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위험한 도박. 너무 위험한 도박이고 시도가 하지 그렇게 않겠죠. 크지 않다는 거죠. 시도가.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야기 들으면서 대화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대화를 좀 나서줘야 할 때가 아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핵을 갖다가 우리가 통제하지 않게 이런 말을 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다뤄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